935년 늦가을, 천년을 버텨온 산하가 숨을 멈추고 금빛 기와 위로 붉은 저녁이 내려앉았다. 종묘의 종은 울리지 않았고 성문은 스스로 무너졌다. 왕의 옥새는 찬 바닥에 굴러 빛을 잃었고 마지막 금굴은 바람에 꺼졌다. 그 누구도 울지 않았다. 슬픔조차 다 타버린 뒤였다. 그의 가을, 금성엔 종이 울리지 않았다. 왕궁의 담 너머로 황혼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경순왕은 붉은 비단으로 감싼 국세를 조용히 꺼냈다. 935년 망국의 해, 신라 마지막 임금은 그날 천년 왕조의 이름을 접고 고려 태조 왕건에게 조아렸다. 대궐의 마루 아래 침묵은 검보다 무거웠다. 경순왕은 왕건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궁궐 바깥으로 직접 걸어 나왔다. 비단으로 감싼 국세가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허리에 찬 검은 이미 녹이 슬어 있었다. 왕건은 말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신라의 왕이여, 그대는 검 대신 국세를 내놓았지만 나는 왕 대신 그대를 제후로 삼겠소. 땅을 주고 백성을 주며 이름은 지키게 하겠소. 고려는 신라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고려는 신라를 안는다. 경순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백성이 굶지 않는다면, 내 피가 살아남는다면 왕의 자리는 바다에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마자 하늘은 천둥을 머금은 채 산을 깨우듯 울부짖었다. 한참을 참아온 먹구름이 그제야 무너지고 바람이 먼저 울었다. 바람은 봉황의 깃털처럼 휘몰아치다 이내 차가운 비를 실어왔다. 그 비는 위엄도 이름도 모든 걸 씻어내듯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내리고 있었다. 누구의 눈물도 아닌 듯, 그러나 모두의 눈물 같았고 그날 그 바다는 더 깊어졌으며 왕좌를 삼킨 물결 위로 슬픔이 번져나갔다. 하늘은 목이 메었고 땅은 숨을 죽였으며 바람과 함께 내리는 그 비는 천년이 끝나는 소리를 품고 있었다. 천년 신라의 숨결은 한 줌 재처럼 바람에 흩어졌고 운명의 강은 되돌릴 수 없이 저편으로 흘러갔다. 돌도 나무도 그날을 기억하지 않으려 눈을 감았다. 멀리 무너지는 왕도를 바라보던 마이태자의 눈동자는 더는 울 수조차 없이 말라붙었고 속에서 타는 듯한 불길만이 검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오르는 저녁 하늘 아래 아무 말 없이 무너져가는 신라처럼 조용히 쓰러져가고 있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으나 그의 눈은 이미 천년의 나라와 함께 불타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화랑의 도, 신라의 검, 서라벌의 의기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날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천년 신라의 숨결을 하루라도 더 붙들기 위해 피로 물든 대지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 무릎은 나라의 존엄보다 백성의 내일을 먼저 품었고 그 굴욕은 누구도 알지 못할 깊은 눈물이었다. 나는 신라를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마이태자는 혼자 어좌 앞으로 나아가 오래전 무장의 검을 꺼냈다. 칼은 세월에 깎여 자루는 금이 가 있었으나 그날의 결심만큼은 여전히 서늘하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검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나는 왕자의 이름을 버린다. 살아남는 것이 은혜라면 싸우다 지는 것은 나의 의다. 왕건은 굽은 등을 일으킨 늙은 왕의 어깨를 내려다보며 비록 왕의 자리는 물러나고 그 이름 또한 역사 속에 묻히겠지만 그대가 품었던 충심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리이다. 피로 지켜낸 그 마음은 금으로 새긴 언약보다 견고하니 천년이 흘러도 백성의 노래 속에 사계의 바람 속에 살아남을 것이오. 권력은 자리를 떠나나 충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곧 신하의 길이며 역사가 기억할 충의 모양일 터이니 하고 대답했으나 그 순간만큼은 고려도 신라도 다만 오래된 별빛 아래의 두 그림자에 불과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수는 고려 태조 왕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천년의 숨결을 품고 있던 뒷발은 바람결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흔들리다 마침내 대지 위에 무언의 고백처럼 내려앉았다. 그 위로 흙먼지가 덮이고 시간만이 고요히 지나갔다. 마이태자, 그는 17이었다. 옷같이 맑은 이마 아래 검은 눈동자가 잠들지 않은 밤을 삼키고 있었다. 무너진 대궐의 후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태자는 누구보다도 조용한 아이였으나 그날 밤만큼은 그 침묵이 칼처럼 차가웠다.
이 나라엔 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답한 건 노화랑 김인건이었다. 신라 44대 왕 허난왕 시절부터 화랑도를 지켜온 그는 태자의 외삼촌이자 마지막 교관이었다. 그 뒤엔 붉은 투구를 눌러쓴 소녀가 있었다. 배고, 남장을 하고 화랑에 들어온 여인이자 태자의 검을 처음 쥐게 한 자였다. 그들은 달빛 아래로 말 없이 걸었다. 마방의 문은 이미 부서졌고 궁녀들은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태자는 무너진 궁궐 안쪽 벽에 바람에 찢긴 채 매달려 있던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늬도 색도 분명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조국의 하늘 아래 펄럭였을 자취가 손끝에 아릿하게 전해졌다. 그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손에 꼭 쥐고는 말없이 허리춤 깊은 곳에 묶었다. 마치 나라의 마지막 숨결을 뼈에 새기듯 품으려는 듯이.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 순간 태자는 무너져가는 나라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깃발이 아니라 맹세였다. 경순왕은 고려로 갔습니다. 대의는 끝났습니다. 태자 전하. 그리고 새벽녘 그는 금성을 떠났다. 한 명의 화랑도 없이 단 한 자루의 검만 품고 북쪽 산맥을 향해 화랑과 약속한 장소로 하늘이 묻힌 곳 백두의 상좌. 그 말에 인건은 눈을 떴다. 백두, 그 이름은 신라 신궁의 예언서 마지막 줄에 적혀있던 단어였다. 백두의 상좌, 성혈이 깃든 산. 그곳에서 김의 피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들은 신궁의 불꽃 앞에서 이 결정을 내렸고 그가 몸을 일으키자 100명 남짓한 화랑들과 경주 김씨의 피부치들, 방태산 아래 오래전부터 정해진 화랑들의 맹약이 있었기에 모두는 그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선 이는 더 이상 제국의 태자가 아니었다. 마이는 색이 바래고 끝단은 찢긴 채 바람에 나부꼈다. 천년 궁궐의 향기 따위는 이미 벗겨졌고 그의 어깨에 낡은 망토 하나 짊어진 허리춤에 묶인 해진 천 조각만이 그가 누구였는지를 아득히 증언하고 있을 뿐.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태자라 불렀지만 그는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길 위에서 죽은 자는 새 손가락을 폈다. 신의 뜻이었다. 눈발이 처음 떨어졌을 때 태자는 옷 속에 숨긴 금관 조각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백제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황남대총의 북분에서 몰래 꺼낸 것이었다. 조상들의 관, 그러나 이제 그 금은 빛을 잃고 흙과 같은 색이었다. 이 금빛은 더 이상 왕의 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꺼진 불꽃을 덮는 더 섭는 껍질일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그날 밤 태자는 화랑 전원의 이름을 기록한 죽간을 불에 태우고 새 이름을 부여했다. 이제 너희는 김이 아니다. 신라가 아니다. 너희는 검이 아니었다. 한때는 피를 가르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쇠붙이가 아닌 나라를 이루는 금이 되리라. 그 금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칼보다 오래 남는다. 그대들의 뿌리는 신라에 있었으나 그 끝은 북방의 얼음과 바람을 타고 금의 나라가 되리라. 눈발이 어둠 속을 흔들고 백송 한 그루 아래에 마지막 화랑 23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옛 신라의 깃발 없는 병사들이었고 이름보다 의리가 더 오래 가는 자들이었다. 마이태자는 흰 도포를 입고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오래된 칼 한 자루. 부친 경순왕이 고려의 문 앞에 무릎 꿇던 그날 그는 이 칼을 말없이 흙에 꽂고 왕궁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날부터 신라의 숨결은 철의 침묵 속에 묻혔다. 그는 그 칼을 다시 뽑아들며 낮게 말했다. 검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무너졌어도, 왕은 죽어도 검은 살아야 하니 이 칼의 길은 백두를 향합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아질랑이 앞으로 나와 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태자 저하, 이 몸은 만국의 하인이오. 허나 내 뼈는 아직 신라에 있고 피는 아직 검 안에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백두까지, 그 혼이 닿을 때까지. 이어 모두가 차례로 한 사람씩 태자의 앞에 서서 검을 세우고 말했다. 내 이름을 빼앗긴 자, 허나 검만은 내게 남았으니 무너진 대궐이 울지 않아도 내 어깨가 그 기둥이 되리이다. 여기 모인 우리 스스로를 다시 화랑이라 칭하오. 이 산줄기를 타고 북녘으로 백두까지. 그 밤 태자와 23은 검을 땅에
일렬로 꽂아 원을 만들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맹세를 올렸다. 나라가 무너져도 길은 남는다. 길이 끊기더라도 검은 기억하리라. 우리가 백두에 닿는 날 신라의 넋도 다시 숨쉬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떠났다. 눈 내리는 깊은 산을 지나 말 없는 전설이 되기 위해.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의 후손이라 불리는 이들이 북방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백두산의 아래에는 말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소년 기무는 태자의 조카였다. 검은 외투를 두른 그는 뿔피리를 불지 않았다. 대신 바람 속에 이렇게 외쳤다. 왕이시여, 이제 검으로 말하십시오. 그 소리가 백두의 안개 속에 스며들었고 멀리서 흉노의 부족들이 불빛을 보며 속삭였다. 남쪽에서 온 자들이다. 검을 품고 피를 삼킨 이들이다. 그날 이후 신라는 사라졌다. 하지만 검은 아직 땅 위에 살아있었다. 그들이 백두산 기슭에 닿았을 때 세 번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말이 숨을 쉬지 못하고 땅을 걷지 못할 만큼 바람은 매섭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이 산이 사람을 받아들일 리 없이 노화란 김인건이 얼어붙은 나무 껍질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이 산을 택하신 것은 왜입니까, 전하? 백옥은 쌀이 눈 위에 무릎을 꿇고 태자를 바라보았다. 마이 태자는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을 펴고 바닥에 내렸다. 그 아래 아직 녹지 않은 단단한 얼음 위로 붉은 선이 퍼졌다. 그의 손끝이 찢어져 있었다. 얼음을 깨며 검을 묻을 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피를 이 산에 묻기 위함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백두산 남서 기슭 한밤중 갑작스레 화살이 날아들었다. 깃털 끝이 얼음에 부딪히며 다 가고 깨졌다. 화랑들은 단번에 둥글게 포진했고 태자는 허리를 굽혀 검을 뽑았다. 하지만 공격은 오지 않았다. 다시 넣어라. 저건 우리를 보는 눈이다. 기무 태자의 조카이자 15의 소년이 말했다. 그는 화살의 방향을 따라 조용히 북쪽을 가리켰다. 숲의 어귀에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발해 유민이었고 일부는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었다. 망국의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몰랐으나 가슴 속의 공백만은 서로 이해했다. 몇 날 뒤 태자는 발해 유민 지도자 달모와 마주 앉았다. 너희는 누구냐? 신라의 잔불이다. 신라는 끝났다. 그럼 너희는 살아있는가? 그 물음에 달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기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새로 태어나는 중이다. 너희와 함께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심고자 한다. 며칠 뒤 언 숲속 공터에서 태자는 건물을 펼쳤다. 몸은 얼었고 숨은 거칠었으나 그의 검은 바람과 함께 움직였다. 검의 궤적은 오행무싱을 따랐고 그 원형의 동작은 하늘과 땅, 불과 물, 금속을 불렀다. 이를 본 발해 유민의 무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에겐 싸우기 위한 검은 익숙했지만 살기 위한 춤은 처음이었다. 이 춤은 무엇이냐? 나라가 무너질 때 검도 눈을 감는다. 그러나 검문은 기억한다. 이 춤은 사라진 나라의 목소리다. 그날 밤 발해의 장로 하나가 김인건에게 물었다. 너희는 이 산에 뭘 묻고자 하는가? 인건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나라를 묻는다. 그러나 씨앗도 함께 묻는다. 훗날 이 눈이 녹으면 그 씨앗은 다시 꽃을 피우리라. 그리고 태자는 그날 밤 죽간 한 자락을 불 속에 던지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의 이름은 바뀔 것이다. 김도 신라도 이 산이 모두 삼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바뀌지 않는다. 이 검이 다시 하늘 아래 드러날 때 그날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리라. 백두산의 겨울은 살아있는 자를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심장을 꺾지는 못했다. 기무는 15이었다. 검을 다루기엔 아직 손목이 가늘었고 말을 타기엔 등이 곧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다. 그 눈에는 경주의 붉은 단풍과 신궁의 불꽃, 그리고 사만의 마지막 종소리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눈 덮인 계곡에 또 다른 불청객이 나타났다. 동북 여진족 중 하나인 올기야 부족이었다. 그들은 불시에 식량 저장소를 습격했고
발해 유민과 신라, 피란민들 사이에 검은 긴장감이 흘렀다. 노화랑 김인거는 바로 검을 쥐었다. 당장 철수시키시오. 이곳은 우리 땅입니다. 그러나 마이태자는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어린 기무를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말해야 한다. 무너진 나라의 후손이 어떻게 새로운 땅을 얻는지를. 기무는 맨발로 나섰다. 몸엔 갑옷 대신 흰 두루마기를 걸쳤고 허리엔 검 대신 주간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올기야의 대장 모할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그 손 위엔 신라 금관의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죽은 나라의 관입니다. 우리는 관을 검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부족도 관이 아닌 검이 필요하다면 함께 합시다. 모할은 비웃으며 물었다. 너희는 피란민일 뿐. 왜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기무는 말 대신 한 걸음 물러섰고 그 자리에서 건물을 주기 시작했다. 눈 위에 몸을 맡긴 채 오행의 순환으로 만들어진 신라 화랑도의 춤. 한 동작 한 동작에 불꽃이 튀었고 그 궤적은 하늘을 그었다. 그 춤이 끝났을 때 바람은 멎었고 눈발은 주춤했다. 올기야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검이 하늘을 가른다. 저 아이는 하늘의 아이인가? 신라가 사라졌다고 하더니 여전히 검은 남았구나. 모할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기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 검은 단지 무기가 아니구나. 그건 명이다. 그날 이후 올기야 부족은 발해 유민 및 신라 화랑들과의 공동 주둔을 시작했다. 그 중심엔 이제 15살의 기무가 서 있었다. 그날 밤 마이태자와 김인거는 모닥불 앞에서 조용히 술잔을 나눴다. 태자는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내 조카지만 내가 아니었다면 좋겠소. 그 아이는 지금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거는 조용히 대답했다. 며칠 뒤 기무는 주간에 새로운 문장을 새겼다. 검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이가 말해야 한다. 그가 새긴 이 문장은 훗날 팔기군 서운의 모태가 되었고 그 아이가 걷던 외교자의 길은 훗날 한 왕조의 초석이 되었다. 태양은 백두의 꼭대기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그 아래 풀은 다시 피어나고 얼음이 녹아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에 묻힌 백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기무는 말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등에 메인 검은 더 이상 신라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옷에 새겨진 무늬는 어느 나라의 국장도 아니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깃발이 없다. 그는 말했다. 대신 검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날 백두산 기슭엔 7개 부족의 대표들이 모였다. 발해 유민 도구력의 마륵 부족 동북 여진계 올기야, 수몰된 예 독적의 혈족 흉노계 카가르, 말갈계, 호르, 그리고 신라의 잔류 화랑들. 각 부족은 서로의 언어를 몰랐고 제각기 전통이 달랐지만 하나의 무예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검무다. 김인거는 말을 꺼냈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나 검을 가지고 있다. 검이 춤이 되고 춤이 전술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다. 마이태자는 각 부족의 전사들을 모아 팔방진법이라 이름 붙인 훈련을 시작했다. 팔방진법은 기존 신라 화랑의 원형에서 출발해 남방화염, 북방한빙, 동방질풍, 서방을, 상하늘, 하땅, 심중심, 영영혼이라는 8방향을 기준으로 병종을 편성했다. 각 방향마다 한 개의 기, 총 8기의 부대, 이것이 8기의 시작이다. 기무는 심해진을 맡았다. 그는 8진법 중에서 가장 먼저 건물을 완성했고 그 무예는 방어와 설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상대를 죽이기보다 멈추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춤을 추었다. 올기야의 부족원들이 입을 모았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적을 멈추게 한다. 저것이 진정한 무우다. 그날 밤 기무는 마이태자와 단둘이 있었다. 전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 우리가 만든 이 군, 이 춤, 이 나라 아닌 나라. 마이태자는 조용히 불빛을 바라보다 땅에 글자를 새겼다. 다칭대청. 대신라 다신로. 사라진 나라를 뒤집고 눈과 피와 칼로 다시 쓴 이름. 기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청, 이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왜? 검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마지막 싸움이 끝날 때, 우리가 깃발을 다시 세울 때 쓰겠습니다. 이후 8기구는 각각의 전술을 갖춘 기병대로 재편되며, 기무는 심기신 지혜수장이자 무예교범 청무첩칭 우티에의 초안을 쓰기 시작합니다. 초봄의 백두산은 녹아내리는 눈과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무 껍질은 부풀었고 풀들은 얼음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사람은 다시 누웠다. 마이태자. 그는 기침 속에서 피를 토했다. 김인건은 누구보다 먼저 그 피의 색을 확인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오래 버티시긴 힘듭니다. 태자는 벽에 기대 앉아 검을 곁에 두고 속삭였다. 나라가 나를 버렸는데 나는 아직 그 나라를 내려놓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전하가 나라를 내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바깥에서는 팔기진의 훈련이 한창이었다. 기무는 말 위에 올라 진영을 짜고 있었고 각 부족은 이제 서로를 적이 아닌 전우라 불렀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말을 탄 채 건물을 추며 지휘할 줄 알았으며 단 한 번의 호령으로 8기를 모두 꿇게 만들었다. 그날 밤 기무는 마이태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모닥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태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말했다. 부야, 너는 이제 검을 넘겨받을 때가 되었구나. 전하, 저는 아직. 이 검은 왕위가 아니라 심장이다. 너는 검을 품었고 검을 전했고 무엇보다 검을 다치지 않게 안아줬다. 그럼 됐다. 기무는 조용히 검을 받았다. 그 검은 금으로 된 것도 강철로 만든 것도 아니었다. 붉은 칠과 흙목으로 깎은 이름 없는 칼. 며칠 후 태자는 사라졌다. 말도 없이 경비도 없이. 태자의 실종은 백두 아래 모인 부족들 간의 균형을 위한 묵시적 희생이었다. 누가 중심이 되느냐의 분쟁을 막기 위해 그는 스스로 사라졌다. 그의 부재는 모두의 평화를 위한 존재였다. 김인건조차 그 행방을 몰랐다. 단지 바위 위에 글귀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는 검을 두고 간다. 너희가 이 검을 높이 들 때 나는 그 그림자 아래에 서 있으리라. 그로부터 며칠 뒤 올기야 부족에서 기이한 소식이 전해졌다. 변방에서 혼혈 소년이 태어났고 얼굴은 신라 김씨의 맥을 닮았으며 이마에는 금빛 털이 났다는 이야기였다. 올기야의 여주인 연사하는 그 아이가 기무의 외종자라며 비밀리에 태생을 감췄고 그 아이는 누로라는 이름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누로노로는 훗날 청 태조 누르하치로 자라나게 된다. 신라 왕실의 피와 여진계 핏줄이 섞여 태어난 그는 신화와 실화의 경계. 그날 밤 기무는 홀로 검물을 추며 말했다. 신라의 검은 죽지 않았다. 검은 피를 남기지 않고도 핏줄을 이어간다. 강이 풀리고 있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얼음물은 계곡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흐름은 마치 하나의 경전 같았다. 기무는 그 흐름을 바라보며 죽간에 글을 새기고 있었다. 붓 대신 칼을 썼다. 잉크 대신 피와 연기, 땀과 눈물이 있었다. 그는 이제 법을 만들고 있었다. 신라의 검을 계승하고 북방의 혼을 조직하며 나라 없는 자들을 군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 이름은 청무법, 푸른 검의 법, 푸른 산의 검, 푸른 피를 가진 사람들의 군사교범이었다. 청무법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무오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 검은 말을 하지 않지만 검을 든 자는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팔기구는 이제 단순한 부족 연합이 아니었다. 기무는 8기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기 이름 방향 담당 역할 특기, 금기 지서방정의 창병대 방진 방전, 목기모 지동방공기 공치 부대기 동전, 수기쇠 지북방경 보병 잠입 수세, 화기호 지남방불살 계략대 화공전, 토기토 지중심부지휘 미제의장대 통신 상징, 천기텐 지상방장거리 병기 운용 투석기 쇠회, 지기디 지하방 보급이무 부대의 무병 수속, 심기신 지내면 건무병 사상 선도 정신적 중심. 기무는 심기신 지를 스스로 이끌며 화랑도의 건무와 교육 체계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심기의 병사들을 청심자 칭신자라 불렀다. 그들은 기합 대신 시스를 외우고 공격 전엔 건무를 추며 정신을 모았고
전투 후에는 쓰러진 적을 위해 흙을 덮어주었다. 어느 날 마륵 부족의 전사 하나가 물었다. 왜 싸우기 전 춤을 추는가? 김훈은 대답했다. 검문은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싸우는 것이 짐승과 다르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키려 싸우는지를. 이후 수개월간 청무법은 각 기별로 나뉘어 전수되었고 8기군은 신라 이후 최초로 자체 행정, 군율, 교범, 사상 중심 구조를 갖춘 통합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인건은 조용히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것은 나라다. 나라가 없어도 이 군이 나라가 된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검은 독수리가 날아들었다. 당나라 잔존 세력과 협력한 북방 위구르게 소수 부족이 8기군의 존재를 위협이라 여기고 침투를 시작한 것이다. 전쟁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김훈은 바위 위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는 이제 검을 법으로 삼았고 법은 혼이 되었다. 그 혼이 흔들릴 때 나는 이 산의 피를 다시 뽑아 바를 것이다. 초여름의 백두산은 평온했다. 그러나 하늘은 가볍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북쪽 하늘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독수리였다. 그 날개엔 흑빛 깃털이 아닌 붉은 천 조각이 묶여 있었다. 김훈은 천을 풀어보았다. 글자가 쓰여 있었다. 신라의 망령들이여, 다시 엎드려라. 당의 법과 위구르의 칼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북방의 위구르게 철르키르 부족은 당나라의 잔존 귀족들과 손을 잡고 8기군의 중심 근거지를 급습했다. 말발굽은 얼음을 깼고 칼날은 오래된 피의 기억을 깨웠다. 김인건은 말 위에서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8기군 진법을 유지하라. 김훈은 침착했다. 그는 건무 대신 무건의 자세로 심기를 재편했다. 그리고 적들이 진영을 깨고 들어오려는 순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검을 내려라. 그리고 하늘을 찔러라. 그 말이 떨어지자 심기신치의 청심자들이 일제히 땅에 검을 내려찍고 하늘로 검끝을 틀어 올렸다. 그 순간 산의 기운이 울렸고 진영은 다시 봉인되었다. 금기의 방진대는 적의 말을 막았고 수기의 경보병들은 적의 배후로 침투했다. 심기는 중앙에서 무형의 검무로 진영을 지키며 병사들의 기세를 이끌었다. 그 모든 것이 청무법의 이상적인 발현이었다. 그러나 전장은 피로 지워졌다. 철륵 부족의 맹장 하르가는 거대한 쇠망치를 휘둘러 심기의 중앙 병력을 뚫으려 했다. 그는 괴물 같았다. 기무의 말을 꺾고 검을 부수여 들었다. 기무는 피하지 않았다. 검을 세로로 세우고 하르간을 향해 걸었다. 내가 꺾으려는 건 검이 아니다. 혼이다. 검과 쇠망치가 부딪혔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단지 눈발이 터졌다. 그 순간 심기의 청심자들은 함께 외쳤다. 푸른 검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르간은 부러진 망치 조각을 쥐고 쓰러졌다. 기무의 검은 반쯤 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 하나의 왕보다 날카로웠다. 전투는 끝났고 8기군은 첫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병사 37명이 죽었고 그들 중 절반은 심기 소속이었다. 기무는 그들의 무덤 앞에 검을 묻고 손을 모았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혼은 남는다. 그대들의 혼이 청의 군이 된다. 그날 밤 백두산 자락에는 다 타다 남은 검 하나와 깃대 없는 깃발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 깃발에는 글씨가 없었다. 다만 검의 자국이 수없이 찍혀 있었고 그 흔적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천국의 깃발이라 불리게 된다. 백두산 아래 죽은 병사들을 위한 무덤이 줄지어 섰다. 풀도 자라지 않은 그 언덕 위엔 검 자루가 하나씩 박혀 있었다. 그것이 비석이었고 묘표였고 신라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기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덮었다. 너희를 죽게 한 건 내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자도 나뿐이다. 그 말은 곧 국가 선언이었다. 그날 밤 8기군의 전 장수들이 모였다. 불은 작았고 하늘은 별이 없었다. 기무는 조용히 일어섰다. 우리는 신라가 아니다. 우리는 발해도 아니고 당도 아니다.
우리는 팔기군이다. 그는 오래전 마이태자와 함께 쓴 이름 하나를 꺼냈다. 대청다칭이라 부르겠다. 푸르른 혼, 검의 정신, 죽은 자들의 뜻. 우리는 이제 이 깃발 아래 나라가 된다. 그 깃발엔 문양도 글자도 없었다. 다만 심장의 피로 새긴 검 자국만이 하늘 아래 펄럭이고 있었다. 며칠 뒤 정찰대가 서쪽 벌판에서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엔 말이 없었다. 검도 없었다. 다만 붉은 옷자락 한 조각과 뼈가루가 남아 있었다. 김인건은 그것을 품에 안고 돌아왔다. 전하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김우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그러면 이제 신라는 완전히 끝났다. 그러나 김인건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살아 있습니다. 이 검이 남아있기에, 이 무덤이, 이 군이, 이 이름이 그분을 잊게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날 밤 김우는 홀로 바위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다시 죽간에 글을 새겼다. 친저 칭예 제예. 죽은 자는 땅을 이루고 검은 깃발이 된다. 우리는 왕이 없고 혼만 있다. 혼이 곧 군이며 군이 곧 나라다. 팔기군은 이제 청군 칭준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그날부터 훈련 방식은 무예를 넘어서 윤리와 정신의 훈련으로 확대되었고, 검무는 전투 기술이 아니라 신념의 의식이 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하나의 기이한 소문이 동북 벌판의 유목민 사이로 번져나갔다. 죽은 왕자가 돌아왔다. 그는 얼굴이 없이 검만 들고 있었다. 그의 검은 피를 머금지 않고 말없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김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전설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은 신화가 될 것이다. 계절은 돌아오고 있었다. 백두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아래 마을들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했다. 여긴 더 이상 망명의 땅이 아니다. 김우는 말했다. 여긴 이제 국경이자 심장이다. 청군의 진영은 이제 만주 전역에 뻗쳐 있었다. 유목 부족들이 스스로 팔기군에 신기신치로 편입되기를 청원했고, 훈련장마다 검무와 윤리 강령이 새겨졌다. 무예는 법이 되었고, 법은 정신이 되었으며, 정신은 국가가 되었다. 그해 여름, 동북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소년 하나가 말 위에 섰다. 그의 이름은 누로누루. 김우의 피를 잇고 마이태자의 예지연인의 핏줄을 계승한 소년. 그의 이마엔 금빛이 감돌았고 그의 손에는 작은 검무용 나무칼이 들려 있었다. 검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소년은 그렇게 말하며 허공을 향해 검을 흔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추었고 닭이 울음을 멈추었으며 늑대조차 방향을 바꾸었다. 김인건은 이를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그대가 신라가 남긴 마지막 혼이로구나. 그럼 전하께서는 이미 검 속에서 살아계시다. 김우는 소년에게 검 하나를 내주었다. 마이태자의 마지막 검. 부러지고 다시 이어붙인 그 검을 손에 쥐게 된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검을 들라. 너는 왕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혼이 되라. 혼이 하늘에 닿으면 백성은 그늘을 따라온다. 소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럼 전 이 나라를 하늘이라 부르겠습니다. 검은 바람, 땅은 심장, 그리고 나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소년의 검, 그림자는 천막에 걸린 깃발과 겹쳐졌다. 그 깃발은 이제 이름을 얻었다. 청의 용상롱초왕, 이윽고 요동에선 철륵의 잔당과 새롭게 부활한 단계 반란 세력이 연합하여 청의 동진을 막으려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그들 내부엔 흑색 기병대 헤이치라 불리는 신종 전술 군단이 자라나고 있었으니 그 기병의 기수는 바로 누로, 즉 후대의 태조 누르하치였다. 그의 검은 아직 피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보다 무서운 건 그의 눈에 깃든 혼이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요동벌판 그 지난한 피의 언덕 너머로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날의 전쟁은 3일 밤낮을 불태웠다. 단계 반란군의 이훈장은 1000명의 중기병을 이끌고 팔기군의 심장부를 노렸고
누로는 청무법 제7권 용진진법 론전전파을 첫 실전에 배치했다. 전장은 검이 아니라 검무로 벌어졌다. 기병의 발굽은 검무진에 흡수되었고 팔기구는 물 흐르듯 열렸다 닫혔다. 검은 찌르지 않는다. 검은 흐른다. 소년 누로는 그렇게 말하며 붉은 망토를 두르고 적장의 말을 끊었다. 이훈장은 마지막까지 비웃었다. 내 놈이 네 핏줄이냐? 장백산 너머의 늙은 신라인 따위의 후손이냐? 그러자 누로는 검을 수평으로 들고 말했다. 나는 신라의 혼이고 너는 역사에서 사라질 그림자다. 마지막 일격은 검이 아니었다. 바람이 적장을 날려보냈고 그의 말조차 비명을 남기지 못한 채 멈추었다. 전쟁은 끝났다. 김인건은 말없이 누로에게 무릎을 꿇었다. 팔기군 전 병력 8기가 동시에 길을 거두고 누로의 발밑에 백두산의 흑한 줌식을 뿌렸다. 그것은 즉위식도 대관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신화가 역사로 바뀌는 의식이었다. 며칠 후 기무는 조용히 사라졌다. 마이태자의 옛 무덤 백두산의 한 갈래 언덕에서 누군가 그를 보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검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검은 땅에 꽂혀 있었고 그 위에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기무의 마지막 말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줄기 구름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청조건궁록이 남았다. 그 첫 문장은 이러했다. 왕은 없고 혼만 있었다. 검은 흘렀고 피는 노래였다. 나라란 이름은 빌렸고 우리는 다만 지켜냈다. 이제 이 혼을 대대로 간직할 자를 황제라 부른다. 소년 누로는 황제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 청태조 칭타이조 푸른 나라의 맞이 신라의 뒤 백두의 맞별. 그의 제국은 훗날 중국 대륙 전체를 뒤덮게 된다. 그 검의 법은 청나라의 팔기군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혼의 전승은 신라 화랑의 유운으로 남아 후대 황족들의 훈시슌시로 전해졌다. 눈 덮인 백두산 정사. 이끼 낀 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 옆엔 비석이 없다. 다만 바위 틈에 신라의 고어체로 된 글귀 하나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검이 혼이 되고 혼이 나라가 되었을 때 나는 사라졌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검 끝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아이신죄로. 이는 잊힌 제국의 이름이 아니라 무너진 시간 위에 새로이 싹 들피의 계보이다. 사라진 나라의 이름이 흙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그 잿더미 위에 이 이름을 다시 새겼다. 다시 피어날 사람들의 이름이자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의의 성씨였다. 만국의 태자가 칼을 버리고 이름으로 남긴 마지막 검젠이었다. 백두산 설산 아래 마이태자는 마지막 숨을 앞두고 어린 손자의 손을 잡았다. 너희는 언젠가 황금보다 더 귀한 사랑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피는 신라의 금이고 너희의 숨은 북녘의 바람이다. 아이신죄로. 사라진 나라의 이름 대신 다시 피어날 사람들의 이름이다.